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비는 잠깐 그쳤는데 날씨가 어마어마한 폭염이네요. 정말 오늘 혹시라도 밖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분,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하실 때 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달이 되었죠. 지금 상반기 결산을 오늘부터 좀 시리즈로 좀 중요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결산은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멋있게 반등을 했고 정말 지금 얼마나 강세장까지 돌아왔는가,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예상했던 시장의 모습에서 뭐가 틀렸나, 엄청나게 틀렸어요. 사실 지금 오르긴 올라도 반등이 이 정도 반등일 거라고는 거의 뭐 10%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반등을 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는가, 한번 좀 틀린 거, 시장에 대해서 잘못 예상했던 거 뭐가 틀렸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요. 그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잠깐 블로그에 제가 요새 이제 한참 동안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를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몇 분 댓글 달아주신 그 질문 내용 같이 보고, 또 이제 환율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위안화, 엔화, 달러, 그 다음에 원화까지 해서 환율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간다 봤는데, 그거 지금 며칠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당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대기 중인가, 대기 타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저 이제 최오크의 해적 방송에서는 거시경제 매크로를 보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런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준 건 좀 차별화해 가지고, 저는 저만의 이제 거대한 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 화폐 전쟁의 마스터 플랜으로 해가지고 그 이면에 이렇게 숨은 큰 흐름을 분기별, 반기별 혹은 이제 연도별, 길게는 이제 10년은 이런 방향으로 크게 갈 거다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죠. 그것이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이어져서 미국과 우방국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들의 계획대로 드라이빙 되어 왔는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여기 일본의 우에다 총리, 저번에 이제 태풍 가미카제라는 영상에서 잠깐 출연하셨었죠. 이분이 바로 며칠 전에 엊그저께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이벤트가 아주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숨은 얘기, 프리고진 러시아 쿠데타가 아니라 사실 가도 시위였죠. 근데 가도 행진이었지만 뭐 중간에 가는 길에 헬기도 한 대 격추시키고 뭐 사람도, 러시아 군인도 몇 명 죽긴 했으니까 평화 시위라고는 할 순 없죠. 근데 그거 처음 터져 나왔을 때 뒷얘기 한번 제가 만담식으로 이런 사정이 있을 거다 했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짜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제 듣기가 민망한데, 듣는 사람 나도 이렇게 민망한데 저거 하는 노인네는 얼마나 자괴감 들까, 그래서 차마 모진 소리 못하고 잘했다고 해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제가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과 라가르드와 그 다음에 영국의 베일리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BOJ의 우에다 총재까지 해서 사실상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 통화 정책, 경제의 큰 그거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4명이에요. 지금 경제 금융계에서 전 세계. 오히려 대통령 4명보다 얘네들이 넷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면 이거는 정말로 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그 짓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숨은 또 그 프리고진 쿠데타 때처럼 숨은 또 내막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이 시리즈의 후반부 마지막에 또 만담 형식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점점 수상해지는 움직임들. 작년도 상차림 장면의 또 다른 데자뷰가 처음 서론 소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큰 이제 수상해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상차림이 뭐냐면,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년도 이맘때쯤에도 한번 그 지금 전 세계 그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뭐 여러 가지 그때도 쭉 이렇게 짚었었죠. 6개월치 짚으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서 세팅이 돼서 폭탄 스위치를 파월이 누르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는 세팅을 지금 얘네들이 쭉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쭉 해놓은 거를 6개월치를 제가 보고, 그때쯤에 이제 그 7월쯤이었나? 그때 이제 상차림 세팅이 거의 끝났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폭탄 스위치를. 그래서 그때 상차림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 상차림의 폭탄 스위치를 누르려고 했죠. 누르려고 해가지고 9월달에 영국 길트치하고 CS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9월달에 전세계 환율이 제일 요동을 쳤고요.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급선회를 했죠. 조금 한 박자 쉬어가자, 이번은 아니다 하고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딜리트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제 또 한번 더 큰 폭탄으로 지금 세팅을 지금 해가고 있는 상차림 장면이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할 얘기지만 잠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언제적 기사냐면요, 6월 29일 기사인데요. 6월 29일 때 우에다 총재가 유럽에서 열린 포럼에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이때 같이 아까 말한 파월하고 유럽의 라가르드하고 영국 베일리 총재가 있고 또 IMF 저기 뭐 부총재도 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아시아 이제 중앙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그리 갑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최고 이제 힘 있는 애들 4명이 모인 거죠. 일본을 끼워준 거죠. 3명 사이에 이제 너도 와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일본을 엄청 밀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웃긴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기사입니다. 보면 뭐가 웃겼냐? 상당히 거기 그 자리가 진지한 자리이고, 파월하고 유럽의 라가르드하고 영국 베일리가 다 지금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질기고,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을 여기서 지금 멈추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물론 미국은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자기들은 이번에 한번 쉬었지만, 파월 역시도 아직도 나는 남은 기간 동안 2번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올린 상태로 우리의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2025년 말까지 지금부터 2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얘기를 옆에서 라가르드와 영국 은행 중앙은행 총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에다가 그 자리에 불러갖고 꼈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지금 여기 다른 유명하신 총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을 올린 다음에 시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금 내후년까지 2년은 그대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에다 총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일본은행 정책의 심의위원을 맡은 게 25년 전에 처음 맡았는데 그때도 우리 일본에서 정책금리는 0.2, 0.3%로 만들어보자 하고 의기투합했는데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일본의 정책금리는 여기에 도달 못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보면 2년이 아니라 25년은 걸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었죠. 그래서 좌중이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웃음에 휩싸였다고 하고요. 또 지금 엔화가 지금 깔딱깔딱 145엔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일본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또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올라오신 이분들 여기 미국 파월, 유럽 라가르드, 영국 베일리 솔직히 얘네들 영향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잘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금리를 앞으로 올리겠다 어쩌겠다 하면은 일본같이 금리 안 올리는 우리 일본하고는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엔화는 자꾸 더 약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면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좀 말려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하기 힘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빵 터졌다고 합니다. 좌중이. 그랬더니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여기 나는 저기 일본 안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해외로 무슨 회견이나 출장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 나 너무 바쁘다. 지금 엔화 지금 약세 145엔 때문에 지금 밤새 거기서 회의해야 되는데 지금 외환시장 우리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마라톤 회의해야 되는데 오라가라 날 불러가지고 말이야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또 이 얘기하고 정말 나 너무 바쁘다 힘들다 그런 또 너스레를 또 떨어가지고 이 프레스 센터에서 이 우에다가 발언할 때마다 그냥 빵빵 터지고 청중들이 기자들이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까지의 일본은행 총재하고는 다르다. 그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딱딱하고 조직사회 이런 같은 그 일본 특유의 그 동양 문화를 가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구로다 총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오히려 나머지 파월이나 라가르드나 베일리가 딱딱해 보이고 이 사람 너무 유머 감각 풍부하고 어디로 탕통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 안에 실제 숨은 속사정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 우에다 씨의 마음은 어땠는지 심정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를 쭉 살펴본 다음에 프리고진의 마음처럼 러시아 프리고진의 마음처럼 우에다한테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 우에다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뒷부분에 들려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중간 과정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의 흐름은 기축통화의 패권 다툼이라는 흐름을 근간에 두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 채널만의 어떤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들으시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예전부터 이제 제 블로그나 영상을 꾸준히 봤던 분들이 아니면 중간중간 갑자기 이게 뭔 얘기지? 좀 생뚱맞은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기축통화 시즌2 패권 다툼이라는 흐름을 제일 근간에 두고 파악을 해야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또 국제사회나 크게 일어나는 경제 이벤트들 왜 저런 일이 생기지? 라는 것들이 뜬금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의도됐던 거고 준비되었던 거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구나 하고 사건들의 연관성도 명확해지게 되고요.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세계 경제 앞날을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에다의 속사정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엊그제 2023년 6월 말까지 반년 동안의 큰 흐름을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짚어보자는 겁니다. 즉 2023년 상반기는 어떻게 흘러왔나 그리고 지금 여름부터의 여름 태풍을 예고하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상차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부 들어가겠습니다. 1부는 일단
2023년 상반기의 시장 모습, 주식시장 동향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예상을 시장이 크게 벗어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연초에 아무리 상고 하저의 가능성, 그때 뭐 노랜딩 시나리오 나오고 했죠. 상고 하저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차트 보면 그 당시 2월 달에 최고로 오르면서 노랜딩 시나리오 상고 하저 했는데 거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다우나 뭐 스피나 나스닥 100이나. 다만 AI 때문에 빅테크와 AI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거기서 더 아웃퍼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각종 지수들이 대부분 피보나치 되돌림의 큰 수준까지, 즉 61.8%까지 다 돌아와 있습니다. 50%까지 보통 반 정도 올라가죠. 떨어진 거에서 50%. 근데 굉장히 힘이 약하다 하면은 저 밑에 38.2%까지만 올라오고, 굉장히 올라오는 반등의 힘이 세다 하면 저 윗부분 61.8%에서 걸치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61.8%까지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등이 지금 예상보다 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직 딱 그 경계에 걸려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모호한 그 피보나치 61.8% 이상으로 빵 뜬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부 빅테크들은 뭐 정고점 그냥 가볍게 회복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테크와 관련된 그 나스닥 100 같은 거는 61.8% 이상으로도 떴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종합지수나 다른 걸 보면 그 모호한 경계선상에서 이것이 이제 차트상에서 피보나치로 따질 때 확실한 강세장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자면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야, 이거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거 보고 다른 여러 가지, 꼭 그 숫자만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주택시장, IPO 시장, 또 뭐 채권 시장, 또 뭐 여러 가지 뭐 쭉 봤을 때 확실한 이게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 물론 기술적으로는 저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했으니까 보통 그럴 때는 강세장의 시작으로 쳐주긴 하는데 지금 그 20%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강세장의 시작이냐 따져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지수들 쭉 보면 어떤 거는 빅테크 같은 건 더 많이 올라와 있지만 또 일부 어떤 것들은 그 밑에서 지금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강세장이다. 아니야, 아직도 저기 베어마켓 랠리야 라는 얘기가 5월까지 있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6월 말까지 대략 약 보름에서 한 달, 지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보면요, 점점 더 많은 지수들이 강세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6월 30일 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나온 그 여론 설문조사에서 월가의 전문가들, 트레이더들한테 어떤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강세장이 맞다 하는 게, 전에는 뭐 반반이었다면 지금은 강세장으로 생각하고 이미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60%를 넘어요. 지금 거의 6대 4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전혀 몰랐고요. 완전히 틀렸죠.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됐는가 이제 후행적으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시경제적 흐름, 저만 보는 어떤 흐름으로 보면서 일부 이제 제가 가진 자산의 일부 투자도 그 큰 흐름에 아주 장기적으로 오랜 저기 장독에다가 김치 묵혀놓듯이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경제를 파악하는 관점은 흥미롭다 하고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듣다 보니까 또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기 그 못생긴 저기 이성이 와서 너 사랑한다 옆에서 하면은 뭐 이런 곰새끼 같은 놈이 하는데, 맨날 듣다 보면 또 외로운 날, 어떤 날은 또 마음이 흔들리죠. 그것처럼 또 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시면 최오쿠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한번 여기다 또 올인 한번 해봐, 그런 일이 있을지, 그럴 때는 얼른 저기 마음 잡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자기만의 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서도 배울 거 배우고 저 사람한테도 배우면서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거기 투자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손절에 관해서도 한번 길게 한번 제가 너스레를 떨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자 이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거시경제적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난 게 없고 모든 게 지금 예상대로 오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예상 외에 아웃퍼폼하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서 조금 어이쿠야 이거 어떡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쫄리진 않거든요. 속된 말로. 하지만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하고 했다가 아니 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손해봤네. 제 의도에 어쨌든 저한테 안 좋은 그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 계셨으면 정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절대 제 의견은 이런 거다라는 거지 저를 따라오시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보면 요건 언제적 기사입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지금 6월 28일 기사인데 월가에서도 S&P 500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까지 변곡점에 도달했다. 변동성 전략을 세워야 된다. 즉 지수가 지금 핵심 지지선에 근접해가지고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확실히 강세장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딱 그 경계 아까 피보나치 되돌림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맨 끝에 끝까지 결말 안 알려주고 갑자기 뭐 카페 벤에 딱 나오면서 다음 시간으로 끊고 가죠. 결정적인 거 말 안 해주고 꼭 다음 화도 보게 6월 말에도 역시나 그렇게 끝났어요. 주식시장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파악하기로 뭐라고 나왔냐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포진된 상황에서 지금 방향성이 이 딱 지금 S&P 500이 6월 말까지 해서 변곡점에 도달했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서로 지금 롱과 숏이 싸우고 있는데 아주 힘이 아직도 팽팽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로 딱 오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뭐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크게 또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숏을 초반에 봤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래 중간에 반등은 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라고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증시가 정말로 아웃퍼폼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해봤던 사람들은 개미가 아니라 기관이에요. 사실은 지금 요 재밌는 현상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작년부터 예전에 그 증시가 평화롭던 시절에는 보통은 개미들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 많이 참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그리고 또 개미들은 항상 오면 당하는 분위기였는데 작년부터는 기관이고 뭐 개미고 뭐 당하는데 순서 없죠. 작년 제가 결산했을 때 연말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뭐 전 세계 똑똑한 애들 다 모였다는 채권 시장 그 다음에 뭐 주식 시장의 기관 헤지펀드 거기서 재미 본 사람들도 있지만 큰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한 사람만 작년엔 재미 봤다고 결론 나왔었죠. 결과 다 조사한 거. 그런데 단기 변동성을 보고 뛰어들었던 헤지펀드나 기관들 전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근데 올해에도 지금 보니까요. 결론을 내보니까 S&P가 너무 사람들 예상을 뛰어넘어 오르면서 공매도 손실액만 154조 원 난리가 났었다. 공매도는 뭐 이렇게 기관들이 개미들 말고 기관들이 건 공매도인데 어디에다 그렇게 걸으셨는데요.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6월 들어서는 이 상승세가 그전에는
잠깐 일부 빅테크들만 오르는 거다 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저 밑에 중소형주까지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6월 말에는 러셀 2000 지수도 상당히 오르면서 끝났죠. 그러면서 이 상승감이 시장 전반으로 다 확장돼서 진짜 진정한 강세장이 되려고 포켓몬이 3단계로 진화하려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 느낌까지 주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공매도 친 종목 테슬라, 애플 얼마 전에 애플 신고점 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특히 테슬라는 지난 8일에 기존 애플을 제치고 공매도 1위 종목으로 올라섰었지만 테슬라의 초강세가 계속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벌써 124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78% 공매도 기관 공매도 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공매도 쳤던 기관들은 마이너스 105%. 이거 완전 날라간 거죠. 개미들만 손해보는 게 아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날고 긴다 하는 분들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날고 기어서 지금 미국 뉴욕 맨하튼의 월스트리트에 지금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거기에 스카우팅 돼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에 제일 큰 돈을 주무르는 정말 똑똑한 금융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나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쁘게 일하시면서 조금 남는 용돈이나 여유자금으로 아우 뭐 나도 미국 증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돋보기 쓰고 키움증권 모바일로 열어갖고 아우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렇게 짜고 글씨가 하면서 어렵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고객센터에다 해가지고 돈 넣어갖고 이렇게 클릭 잘못하면서 겨우 이렇게 사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나 수익률이 누가 잘난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 유명한 월가의 전문가들도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에다가 뭐 지들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제일 많은 돈을 거기다 굴렸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결제까지 받았겠죠. 그 앞에서 이제 브리핑까지 하면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근데 이만큼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78%.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이고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시장에서 알던 지식, 경험, 이 시장 전문가들만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경제학자님들 그분들도 맨날 이제 유튜브가 요새는 발달해서 어디 유명한 저기 경제 채널들 나와서 이럴 거다 얘기하시지만 보통 보면은 3개월 이상 가서 맞추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너무 시장 어렵습니다. 그 얘기였고요. 분명 지금의 이제 고금리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여러 부채 상황 속에서는 절대 시장이 올라도 한계가 있지 말이야.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이 정도인데 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대 못했던 되돌림이에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 공매도 친 종목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더 올랐겠죠. 쇼커버링으로. 그래서 지금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은 좀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고점들 다 막 뻥뻥 뚫고 저도 반등을 하더라도 AI가 중간에 튀어나와서 AI가 이거 조금 변수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시장의 거시경제 흐름 고금리와 연준과 이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제가 보는 큰 어떤 거시경제의 그런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드라이빙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AI가 나와서 난리를 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올라가는 한계.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가 아무리 빅테크라도 생각을 했던 게 그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있었던 그 최고점 있죠.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 죽었다 깨도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뛰어넘었고 엔비디아 뛰어넘었고 그랬죠. 그리고 뭐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도 한번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한번 찍긴 했어요. 정말. 근데 지금 보면 그만큼 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상반기 내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기관들이 공매도를 걸어놓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넘을 정도로 걷다 쳐놨으니 얼마나 그게
힘을 받고 더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쇼커버링의 힘이 대단했겠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요. 이 시장의 모습만 보면 우리 월가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우리 마이클 윌슨 형님이 있습니다. 예, 이분 역시도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금년 초 사이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 언론에 나오셨죠. 일반인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는데, 이분 역시도 큰 거시경제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 반등은 한계가 있고, 곧 큰일 나니까 재미 볼 때 얼른 빠져나오고 니들 정신 차려라, 맨날 그 얘기 하셨던 분입니다. 연초부터. 이분 어제 제가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혼자 소주 먹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집에서. 상당히 지금 좀 난감하죠. 그냥 예전처럼 적당히 그냥 자기 자리에만 있었으면 계속 월가의 존경을 온몸에 받고 가셨을 텐데, 괜히 이제 언론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떠들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PD들이 초대해 주니까 나가서 맨날 그 얘기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죠. 전화통화 해봤는데 역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이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요새도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BF단 그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뭘 또 그렇게. 너 임마 정신 차려. 이 양반은 지도 틀려놓고 말이야.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영상들 중 하나에서도 잠깐 우리가 짚어봤지만, 시장이 이렇게 앞날을 아무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다 틀리고, 야 너는 그냥 찌끄만한 작은 전문가라서 그래. 진짜 1티어급 그룹급 월가에서 정말 이분 뜨면은 야 끝장났다. 최고 최상부층의 정말 신급 1티어급 전문가들 구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다 정리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다 틀리고, 심지어 제가 저번에 변절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예전에 이럴 거다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들을 한 달마다 한 번씩 비껴가면서 이렇게 오래 질질 끌게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이 틀렸나? 내 자료들이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나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마침내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지금까지는 그 힘든 시간 내내 아니다, 강세장이 맞다, 좀 있으면 이제 봐봐 내 말이 맞을 거야, 오르게 돼 있어 했던 분들도 갑자기 이제 와서 야 근데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변절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영상을 잠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변절자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장은 분명히 6월 말까지 이렇게 굉장히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절자들이 생겼나 보죠. 일단 저번에 우리 제레미 시겔 그 와튼스쿨 교수님, 이 할아버지, 절대 이분은 제가 한 1년 2년 전부터 쭉 봤는데 죽을 때까지 롱을 손에서 놓지 않을 뿐이라고 봤거든요. 나이도 많이 드시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연준이 6월 중순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시장이 빵 최고로 막 더 뜨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나와서 랠리 끝났다, 더 갈 거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변절 선언을 하죠. 이제는 몇 달 내 완만한 침체가 올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월 28일 날. 아니 이거 절대 이분은 이럴 분이 아닌데 왜 나이 드셔고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제가 좀 걱정했었죠 그때. 이거 강세론자 진영에서는 거의 제일 이분도 1티어급인데 왜 지금 시장 오를 만큼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연준도 금리 동결하고 다들 이제 다시 또 연착륙 올 거다. 심지어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는 노랜딩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금년 1월 말과 2월 초에 나왔다가 쏙 들어갔던 노랜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영원한 강세론자 같던 제레미 시겔님도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치매가 오시려고 하나 이분 좀 걱정됐었죠. 근데 또 웃긴 건요. 7월 3일 뉴스입니다. 이분이 또 불과 며칠 만에 나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저기 말 좀 잘못했네. 증시 모멘텀 계속될 것 같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또 말박 역시 이분 저기 보건소에서 검사 미국은 안 해주나? 우리나라는 저기 건강보험이 좋아서 치매 검사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가면 바로 해주는데 어쨌든 이분마저도 지금 5일 6일 만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실 만큼 지금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닥터 둠이라고 정말 마왕이죠. 마왕. 세상은 곧 망한다 맨날 하시는, 시장은 곧 망한다. 닥터 둠 루비니 항상 나와갖고 이분은 근데 심지어 이분이 6월 말에 자기 주장을 살짝 접습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금융 폭탄과 폭풍이 올 거다 맨날 얘기하면서 막 다들 회개하라.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뭐 몇 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번엔 뭐라고 하시냐면 연초까지만 해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심각한 허리케인으로 글로벌 경제 파탄 날 거다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와도 이제 허리케인급은 아니고 열대 폭풍 정도 조금 위험은 남아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한 발 뒤로 크게 뒤로 쑥 자기 주장 물러난 거죠. 별일 안 생길 것 같다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변절자가 된 거죠. 이분은 원래 정말 마왕급인데 재밌습니다. 이분도 볼까요? 이 엘 에리언이란 분 아시죠? 엘 에리언. 요 저기 코스염 있으신 분. 이분 굉장히 미국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아주 통찰력과 그 해안으로 아주 유명하면서 존경받는 분이죠. 맨날 뭐 CNBC부터 해서 그 뭐 공영방송 뉴스에 거의 뭐 고정급으로 초대돼서 뭔 일만 생기면 이분 얘기 들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채권 운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급 연기급은 아니 그런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투자기관 중에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가 핌코라고 있는데 가장 많은 돈을 굴리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거기서 굴리겠죠. 그 핌코의 전직 CEO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리안츠 보험사에서 경제 고문을 맡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란 분이 작년부터 내내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경착륙이 올 거다. 조심해라. 빅테크 오를 때마다 지금 맛있을 때 쪽쪽 잘 빨아라. 곧 써지니까 맨날 그런 얘기 했던 분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분도 지금 7월 3일 오늘이잖아. 7월 3일이면 오늘 아침 기사인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연준이 큰 실수 안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 안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데 자기 말 완전히 뒤집은 거죠. 7월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얘기하던 거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하던 거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분들 다 지금 1티어급입니다. 1티어급.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마이클 윌슨 형님부터 윌슨 형님은 아직 자기 주장은 안 접고 있어요. 왜 안 접고 있나 좀 자세히 통화해서 듣고 싶었는데 얘기하기 싫은가 보더라고요. 괜히 막 내 얘기만 하면서 뭐 언제 정신 차릴래 막 괜히 나한테 화만 내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이 1티어급 분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이 전직 그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의 전직 CEO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 투자 금액을 굴리는 거기에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핌코의 현직이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오늘 똑같은 날 기사인데 이분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경착륙 온다 대비해라. 뭔 헛소리냐.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핌코의 다니엘 이바신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뭔 소리냐 지금 경착륙 온다. 무슨 뭐
중앙은행들이 뭐 지금 잘만 하면은 인플레이션 낮추면서 침체 피할 수 있다고?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전직 CEO 우리 무하메드 엘 에리언 형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같은 회사에 지금 현직 최고 지금 투자 책임자가 택도 없는 소리 말하. 야, 이거 지금 좀 둘이 전화하고 있겠는데요, 그죠? 후배님, 아, 왜 그래? 나 지금 사람 쪽팔리게 지금 그러고 있겠죠, 지금? 아, 좀 내 얼굴 좀 세워줘야지. 지금 나 CNBC 나가서 인터뷰한 지 지금 몇 시간 됐다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물론 같은 그 투자회사 안에서 어떤 섹터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고 서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JP모건 안에서도 뭐 종종 그러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어떤 그 팀장급 회사로 따지면 그쪽 뭐 가치주나 배당주나 또는 뭐 기술주 성장주 맡고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시장을 자기들이 맡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서로 간의 견해차를 보되 이런 거는 의견이 다른 거는 비일비재한데, 거기서 제일 위에 있는 1티어급 회사 전체에 큰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그 수장급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전직 현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6월 말 상반기 끝내고 지금 이 상반기 끝에 막장 드라마처럼 딱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정말 근질근질한 거기서 결과 안 보여주고 끊었을 때 이게 정말 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같은 회사의 수장들도 나는 이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저쪽 할 정도로, 또 우리 제레미 시겔 할아버지도 정말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될 정도로 지금 한 보름 동안 말을 2번 바꾸셨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지금, 야, 심지어 닥터 둠이라 불리는 우리 마왕, 세상이 멸망한다는 영원한 마왕 루비니 형님도 갑자기 말을 슬쩍 한 발 뒤로 뺐고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AI에 예상치 못한 약진이 상반기에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전체 시장이 이 정도까지 크게 견인하리라고는 예상 못했고요. 특히 빅테크들의 약진은 아무리 쇼커버링에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빅테크 오른 7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AI의 수혜를 받아 저 정도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몇 개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AI와 크게 연관되지 않았고 마치 팬데믹 시절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상승할 때 여기도 지금 무늬에다가 저 빅테크 맛 살짝 한번 입혔으니까 얘네들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분명히 이 효과를 받겠죠. 돈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올랐던 그런 식으로 지금 오른 핀셋 버블의 효과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중 일부는 이미 2021년도 말과 2020년도 초에 그 역사상 최고점을 충분히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의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는 완전히 저의 예상은 지금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바로 종가로서 저번에 장중 한번 올랐다 내렸지만 이번에는 다시 종가로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사상 첫 돌파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GDP의 1.7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여러가지 뭐 애플 안에 서비스업이나 뭐 여러가지 돈 버는 생태계 플랫폼에서 아이팟부터 해서 벌어가는 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된 거는 뭔가요? 아이폰하고 뭐 저기 나머지 그 맥북이나 뭐 그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걸 전 세계에 많이 판다고 해도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몇인데 경제가 우리나라의 1.7배라고요 지금?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 한 10몇이 되려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 핸드폰에서 아이폰에서 얼마를 남겨먹는 거야? 얼마를 남겨먹길래 너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젊은 특히 그 10대나 20대 분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 좀 사주지 갤럭시 좀 왜 이렇게 아이폰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좀 그러네요. 자, 제가 모르는 아이폰만의 좋은 점이 틀림없이
많이 더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폰을 선택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삼성 좀 힘든데 삼성 것 좀 우리나라가 조금 중국까지는 중국처럼 막 완전 애국주의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십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이 사람은 기술주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술주 분석의 대가. 이분도 거의 1티어급이죠. 그 분야에서는. 이분 역시도 바로 얼마 전에 나와서 지금 빅테크 AI 몇 개가 지금 올랐는데 이거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도 예전에 보면 무조건 강세론자 아니에요. 굉장히 중간에 딱 중립기업 박으시고 아주 거품 같은 거 싹 빼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앞날을 예상하셨던 분인데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분이죠. 이텐 아이브스 역시도 오히려 이제 좀 있으면 7월부터 2분기 어닝 시즌 나올 건데 기술주 빅테크 더 날라간다. 안전벨트 꽉 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7, 8개 대형 기술주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으로 다 확대될 거다. 이 힘이. 펀더멘탈 안정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어닝 시즌, 이번 어닝 시즌 7월 후에는 기술주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할 것이다. 이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중했는데 뭔가 이제 확실하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신 거고요. 결국은 지금 상반기 보면요. 각종 지표들을 하나하나 차트들이요. 제가 오늘 그건 다 안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봐도요. 사실상 기술 분석, 차트 분석으로 이제 뭘 주로 이렇게 본다 하는 분들은 이미 다 항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들 보면서 이 차트는 이미 항복했는데 저 차트도 항복했는데 이제 근데 그 여러 개의 차트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아직 시장은 기술적으로 이건 올라간 거 아니야. 곧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안구에 습기 차는 좀 억지고요. 억지스러운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정말로 자기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분이다 하면은 지금은 인정해야죠. 지금 기술적으로 따질 때 차트 분석적으로 따질 때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를 인정들 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기술 분석만으로 따지자면 지금 아직도 저기 여기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조심해라 하는 건 사실상 좀 많이 억지고요. 보편적인 분석 방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정도까지 지금 오른 게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렇게 보냐고요? 저는 잘 모르고요. 차트 잘 모르고요. 월가에 많은 세계에서 제일 잘 본다 하시는 기술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나 얘기를 했더니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보니까 최후까지 버티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순순히 항복 선언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6월 21일 기사인데요. 이미 지금 S&P 500 지수가 몇 가지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저항선들을 전부 다 돌파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제 겨우 돌파했다 해서 좀 애매하다 한데 거래량이나 어떤 동향을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포모 심리, 여기서 안 들어가면 나만 저기 벼락 거지 되겠는데 배 아프겠는데 들어가야겠어 하는 그런 공포죠. 나만 제외되는가 하는 포모 심리가 촉발돼 가지고 사람들이 끼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술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1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더 올라가려는 패턴 상승을 차트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월가에서.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분석기관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온다 지금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왔냐? 안 왔잖아. 근데 보니까 섹터별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침체가 이미 왔다 갔다. 제일 먼저 침체가 왔던 주택, IPO 시장, 또 제조업 부분, 운송,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왔다가 지금 차트 보면 바닥 찍고 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순서대로 이렇게 차트가 왔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나리오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순차 침체가 하나씩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뭐 코로나가 걸린다 위험하다 하는데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살짝 감기가 왔다 가는 거예요. 독감도 아니고. 그리고 끝난 거죠. 면역력 생기고.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6월 30일까지 시장 모습을 확실하게 잘 보여준 기사는 우리 김현성님의 월스트리트 나우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 월가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미 60대 40, 61%가 강세장은 이미 진입했다, 확실하다, 기술 분석적으로 따지면 라고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전날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가장 그 시장을 환호시켰던 그런, 이거 좀 이따 다룰 건데 그 경제 지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요. 이제 침체로 발을 들이기 시작할 거다고 다들 그렇게 연초에 겁먹으면서 전부 그 전문가들 1티어급 저 역시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1분기 지금 겨우 1점 몇 %인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따져보면 실제적으로는 침체이고 이건 숫자 눈가림이고 2분기부터는 점점 더 지금 더 많은 침체로 2분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더 많은 침체로 빠져들 거다. 미국도.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인가 나왔었는데 그때 잠정치 속보치가 이것이 나중에 수정돼 갖고 교정돼 가지고 실제 얼마인가 그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2%가 나왔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처음 그 잠정치 이렇게 나올 거다 했던 게 1.1%였는데 한 나라의 GDP 증가율이 2%로 사실상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지금 입 벌리고 주말 내내 지금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통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집에서 지금 주말 내내 지금 계속 고민만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가? 이렇게까지 지금 오차가 많이 나는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한 나라의 국가경제 성장률이 나중에 뭐 예상한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잠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 계산해갖고 계산기 띄워드리고 뺄 거 빼고 넣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들어갔더니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0.1%도 아니고요. 1%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건 좀 뒤에 다시 살펴보죠. 어쨌든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강세장에 들어갔다는 게 컨센서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렇게 또 몇 달 만에 변하네요. 불과 한 지금 한 석 달 전만 해도 컨센서스가 굉장히 다크하게 제가 변하고 있다고 봤었는데 오히려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니 지금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석 달 만에.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6% 올랐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이 제일 뜨거웠죠. 2022년 10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이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 한 해 상반기에 32%를 뛰었어요. 20% 반등이 뭐야. 그러면서 1983년 이후 이렇게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게 처음이랍니다. 30년 만에 처음 굉장히 폭등했던, 만에 하나 금년 초 시작할 때 여기다 돈 엄청 묻어놓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 있다면 아주 재미 보셨겠네요. 물론 근원물가는 여전히 4.6%로 안 떨어지고 있고 무려 지난 7개월 동안 전혀 안 떨어지고 4.6에서 4.8%대로 그대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근원물가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물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근원물가죠.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 역시도 올해와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2%까지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올해만 해도 2번 더 올려야 될 것,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이 차트상으로는 이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만 봤을 때, 미국 증시만 봤을 때 금년 상반기는 30년 만에 제일 뜨거운 장이었다는 게 사실인 겁니다. 팩트고. 지금 그런데 이제 소비도 사실 저번에 나온 며칠 전에 나오면 미국 소비도 살짝 지금 또 둔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근원 및 슈퍼코어 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페드가 그래서 할 일은 더 있지만 지금 뭐 소비도 조금씩 둔화되고 하는 거 보니까 페드도 자기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못 올리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거다. 7월 달에 한번 살짝 올리고 더 이상은 안 올릴 거다. 라는 또 이렇게 페드를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맞다. 시장 봐라.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와 곰이 여전히 시장에선 팽팽하게 싸우는 게 사실이지만 6월 한 달 동안의 뜨거움을 봐서 그전에는 반반이었는데 지금 60대 40으로까지 넘어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3분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는 400명의 월가 최고 투자 책임자와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다 저기 설문조사 이메일로 돌렸더니 그 3분기는 어떻게 볼 거냐 하면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모르니까 10명 중에 6명 61%가 새 강세장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또 한 분 투자 자문사의 유명한 분은 현재 증시는 진짜 강세장이다. 확실한 강세장이다. 자기가 보니까 이미 이 소비재 시장도 좋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각분대로 잘 가고 있다. 앞으로도 몇 프로 더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많던 경기 침체론자들을 다 어디로 갔나. 미국의 침체 시계는 리셋되었다. 침체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GDP가 갑자기 2배가 껑충 뛰었잖아요. IPO 시장도 그동안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하나 둘 다시 시작되고 있다. 주택시장도 완전 망한다 어쩐다 하더니 다시 바닥 짚고 이미 올라온 지 꽤 됐고 소득도 증가하고 그렇죠? 재고도 지금 기업들 재고도 소진되고 있고 정부가 여러가지 부양책 IRA부터 해서 깔아주니까 기업들도 그전하고 다르게 몇 달 전하고 다르게 슬슬 기업의 설비 투자에다가 돈을 넣고 있고 이거는 경기가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적어도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분기에 1분기는 1.1에서 2.0으로 상향 조정돼 버렸고 2분기 역시도 2.0% 가까운 1.8%의 성장 뭐 이러면 뭐 모든 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상업용 부동산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겁들을 주는데 실제 보면 사무용 빌딩 건축은 전체 상업 부동산 중 일부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미국은. 그리고 연방정부의 부양책들도 민간 부분에 투자를 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안에 경기 침체 없다. 내년에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고요. 예. 미국의 가치투자 거물인 나이그렌 이분 역시도 지금이 전통적 가치투자 하기 좋은 때다. 저가매수 하기 좋은 때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뭐 기술주 같은 건 많이 올랐지만 가치주에는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다. 잘들 살펴봐라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소형주, 소형 기술주 뭐 빅테크만 좋아하는데 얘네들 보면은 많이 오른 거 굉장히 많고 이제는 시장 전체가 광범위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와서 빨리 이것들 사시오 하고 또 판 벌렸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스스로 주장을 철회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가요. 원래 차트 분석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후행성으로 맞춰봤었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저만의 특수한 거시경제 상황을 먼저 이제 우선시하면서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반기, 분기, 연 단위로 길게 보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짜잘한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보는 큰 흐름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저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작년보다 더 크게 잘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제 팝콘 먹으면서 시장을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요. 다만 역시나 이번의 반등이 분명 작년 내내도 매번 이런 이제 데드캣 바운스에서 그때도 아니다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작년 10월하고 12월 말에 그 내려갔던 거 거기에서 다 큰 반등이 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찐 반등이라 환호하는 마지막에 큰 반등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갈 거다 하고 즉 블로그에 써놓고 예측은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빅테크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놓친 거네요. 이게 지금 관련 자료 보면 블로그에 제가 작년도 5월 17일 날 썼던 글입니다. 거기서 사실 제가 작년 6월달 이쯤에 1년 전쯤에 역으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사까지 오면서 좀 혼자 좀 두문불출 잠적해서 좀 마음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겠다 맘먹으면서 블로그도 이때 접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혹시 앞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때 몇십 명 되진 않으셨지만 제 블로그를 찾아오면서 보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만에 하나 제가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못 써도 앞으로 시장은 길게 봐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대충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무슨 써머리처럼 쫙 이렇게 남겨뒀던 때여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썼던 글 일부를 보면 시장은 중간중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나스닥을 봤을 때 나스닥 종합지수죠. 1차로 1200에서 1300까지 하락할 것 같고 제가 점쟁이라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거시적 흐름을 그때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오든 내리고 흘러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1200, 1300까지 갈 것 같고 그 후에는 쭉 오르는데 그때는 정말로 찐 반등이 돼갖고 사람들이 전부 정말 이제 약세장 탈출했구나 하고 크게 반등할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큰 하락세에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그때 써놨었죠. 이게 그때 써놓은 글입니다. 저는 단지 이제 요 밑에까지 내려갈 거다고 작년 5월에 찍어놨던 거기까지 실제 딱 이제 운이 좋게 잘 맞긴 했어요. 나스닥이 딱 거기까지만 떨어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반등한 거죠. 그건 맞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런 모든 일이 작년 한 해 동안 다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런데 하반기 작년 하반기 10월 말과 11월 초쯤에는 터질 거다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그 폭탄이 안 터졌죠. 터질 뻔 하다가 막혔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 당시 했던 예상보다 가로축, X축, 시간축인 X축이 길게 지금 늘어지면서 아주 지금 이 반등의 폭도, 시간도, 폭은 맞았지만, 폭도 올랐지만 시간이 길게 옆으로 늘어지게 되면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1티어급 전문가분들도 이랬다 저랬다 지금 변절자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너무 예상외로 헷갈리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즉 몇 개의 빅테크가 정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갈 줄은 전혀 예상 못했고요. 또 거시적 흐름이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 중에 특출난 몇 개의 섹터가 날아간다 해도 한 개 이상으로는 힘들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빅테크가 전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시총이 워낙 크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의 1.7배인데 애플이 말 다 했죠. 그래서 저의 이런 고정관념들은 분명히 상반기에 좀 깨졌네요. 그리고 금년 1월 초에 제가 검은 토끼의 움직임을 엿보자해서 금년 이제 1월달 모습은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섹터별로 여러 개 봤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채금리, 원자재,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테이블 위에 온갖 변수들이 다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원자재 에너지 10년 보면 올란다고 저는 이제 오르지 않을까 했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채권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했죠. 그게 뭔 얘기냐면 뭔 일이 뻥 터지고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국채금리 위로 뻥 치솟았다가 잠깐 치솟았다가 그래도 세상에 믿을 건 미국 국채밖에 없네 하고
정신 차리고 몰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제 금리가 쫙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그 일이 원래 작년 하반기에 와야 되는데 모든 시간축이 가로로 늘어지면서 그 일이 생길 때까지는 국채 금리가 방향을 못 잡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재미 좀 보겠다고 가면은 마음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발 빼고 밖에서 돈 넣지 말고 구경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한 3분 정도가 지금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저기 이제 호객꾼들도 저기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제 컨센서스가 그거였나 봐요. 초반에 저기 국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재미 본다. 왜냐하면 연준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하고 몇 달 지나면 확실하게 금리 동결하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국채 금리 내려가고 채권 시장은 오를 거다 해서 많이들 또 사방에서 띄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채권 시장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만 봐도 뭡니까? 어느 한 방향을 못 잡고 위로 올랐다 아래로 올랐다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중간에서 흔들려서 마음고생만 하고요. 채권 시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방에 벌고 싶다. 6억 달러 몰빵한 서학개미가 벌벌 떠는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TMF라고 저기 미 국채 장기 국채 20년물을 3배로 추정하는 거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많이 저기 언제 이렇게 찌라시들이 도는 거지? 왜 우리 집에는 저기 방문 판매가 안 왔지? 나만 몰랐네? 여기에 돈이 상반기에 제일 많이 들어갔대요. 여기 이제 재미 보니까 여기다 돈 넣으십시오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들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뭉칫돈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답니다. 뭉칫돈이 몰렸지만 기대 이하 수익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그 여파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수하면서 채권금리가 생각만큼 안 내려가고 잘 버티고 위로 쫄짝쫄짝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즉 연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연초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안 좋은 상황이 오면 푸짝 올랐다 다시 한번 쭉 내리는 채권 금리가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괜히 들어와서 마음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올 연초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된 거죠. 이거는. 근데 다들 틀림없이 연준은 물가는 금방 잘 잡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야.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이 채권 들어갈 때다 해가지고 월가에서부터 많은 선동꾼들이 나왔고 그걸 그대로 또 받아다가 한국말로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경제방송 나와서 아는 척 하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걸 또 그대로 받아다가 자기가 잘 드나드는 카페나 뭐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들 했고 그거 본 사람들이 다 이제 돈 좀 벌어보자고 3배짜리 채권 시장에 달라들었겠죠. 좀 기다리면 정말로 이제 큰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시간이 너무 길게 흔들리니까 사람들 마음을 흔들린다는 겁니다. 금방 재미를 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미 국채 3배 지른 서학개미들 지금 연준이 더 올린다고 하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질까봐 지금 기분이 나쁘다. 작년부터 배당주가 최고다 이제 두고 봐라 해가지고 뭐 유명한 저기 우리나라에 저기 그 구독자 많은 그 유명 경제 유튜버들 다 이 얘기하면서 배당주 다 찝어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상반기에 AI가 폴딱 나타나면서 기술주 AI 붐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배당주는 외면당해서 S&P 500 지수가 18% 상승하는 동안 배당주는 4%에 그치면서 재미를 못 봤다. 최악의 수준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성적표가 2009년 이후 최악이었다. 이분들도 그렇게 배당주 사라고 배당주로 나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소주 한잔 드시고 계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거시적 흐름이 지금까지 어떻게 세팅되었고 왜 여전히 위험한지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 시즌2의 화폐 전쟁으로서 어떤 마스터 플랜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시적 흐름이 실제 얼마나 더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다음 2부에서는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금의 이 환율 뒷얘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환율 보면 일단 위안화부터 보죠.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지금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차트가. 예, 여기 보면 내려가지만 자꾸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안 내려가고 오히려 더 위로 뻘떡뻘떡 솟으면서 팬데믹이 땅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달러가 최고야. 금, 은, 부동산 다 채권 버리고 달라들었을 때 달러가 이 정도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인기예요. 예. 심지어 지금 딱 그 인기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안화가 이제 제가 저번 그 환율 총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부채 폭탄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국 안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화를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환특위 세력들이 여기서 하루 딱 겁주면서 기술적인 저항선에서 중국 당국이 내렸지만 에이 걱정마 밀어붙여 우리 충분히 재미 볼 수 있어 하고 쭉쭉 올린 거죠. 그런데 7.25 위안이 달러당 여기가 또 기술적으로 넘어가면 정말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건 아니다 하는 데였죠.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이쯤이었습니다. 실제 이때 그때 기사를 보면 중국 국영은행에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환율 전쟁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이걸 안 넘기려고 7.25를 내리고 올리고 3일간 싸웠네요. 그런데 4일째 가가지고 6월 29일에 이거를 뻥 뚫고 가서 잠깐 싸우면서 지금 내리는데 여기까지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 왜 그런가 볼까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역외 시장에서 자기들이 낮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할 때 빼고 장 끝나고 이제 밤에 잘 때 시차로 그 역외 시장에서 환특위 세력들이 위안화 이거 못 막죠. 왜냐면은 왜 여기서 계속 재미를 볼까요? 미국 저기 엔화나 저기 위안화나 왜 계속 여기서 지금 뭐 그만큼 빨아먹었으면 됐지 뭐 더 재미가 있다고. 제가 저번 환율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7.25 위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환율 끌어내릴 거야. 이거 봐봐. 우리 지금 국영은행에서 지금 이 정도 들어갔어. 무섭지? 자, 빨리 여기서 이제 도망가. 하고 겁을 주는데 바로 며칠 전에 금리 인하 정책을 실질적으로 저기 그 시중은행에서 풀면서 그건 뭡니까? 결국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시장에 위안화를 더 풀겠다는 얘긴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더 흔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정책적으로 더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얘긴데 거기서 지금 환율 시장에서 중국 당국이 나와가지고 위안화 방어하겠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볼 때는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썸녀가 있는데 좀 멋있는 비유 없나? 왜 항상 이런 비유가 나오지? 썸녀가 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갔는데 싸웠는데 말이죠. 풀어주려고 찾아갔는데 왜 왔냐? 우리 기분 풀게 저기 어디 드라이브 한번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도 좀 하고 하자. 그랬더니 난 너랑 나가고 싶은 마음 없다. 가라. 나 진짜 화났다. 나 지금 나가기 싫다. 말은 하는데
방금 자다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은 하는데 얼굴 보면 풀 메이크업 했단 말이죠. 이미 나갈 준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 그래? 지금 뭐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기도 싫고 기분도 그러고 해서 안 나간다고? 알았어 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금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지금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 다 했구만 뭐 지금 자다가 일어났다고 아무래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에이 그러지 말고 나가게 하고 더 어떻게 트라이 해봐야겠어요. 후자죠. 그것처럼 환투기 세력들이 볼 때도 우리 지금 7.25 위안 넘는 건 간과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지금 뭐 어떤 제스처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니네 여기서 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빨리들 여기 딴 데 가 말은 하는데 이미 지금 그 전부터 시장의 금리 인하해서 돈 더 푸는 거 정책적으로 다 결정하고 지금 풀고 있잖아요. 풀 메이크업 했잖아요. 이게 뭐 무섭겠어요? 여기서 자기들이 채권이나 환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주가 조작하듯이 막 팔고 막 사고 하면은 중국 당국이 거기에 반대되는 액션을 취하면서 환율 방어를 하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미 저 뒤에 더 큰 물미 시장에서는 위안화를 저렇게 풀면서 달러가 귀해지고 만들고 있는데 풀 메이크업 했는데 안 나가겠어요? 에이, 화 풀어하고 칙툭 찌르면 같이 나오는 거죠. 드라이브 하러.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위안화 차트 보시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여기서 까딱까딱 눈치 보다가 야 이거는 아니야 물론 여기서 이제 간이 작은 애들이나 충분히 재미 본 애들은 야 딴 데가 재미 보고 여기서 볼 만큼 봤어 하고는 돈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겠죠. 그래도 혹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거든요. 또 와 그럼 또 엄청나게 재미 볼 수 있거든요. 환율이란 건 계속 못 싸워요. 외환 보유고가 있고 그거를 매번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딱 자기들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 쓰면서 시장의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 언제냐 보면서 거기다 방어선 놓고 거기서 집중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라인이 무너지면 여기까지는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하루 딱 밀었는데 여기서 이틀 동안 지금 중국 당국이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희마리가 없죠. 7.25 밑으로 못 끌어내리잖아요. 오늘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요거는 아직 오늘은 이제 시작한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흔히 도치 캔들이 여기 떴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하고 어떻게 오늘 끝나나 한번 봐야겠네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기준 환율을 중국 당국에서 이날 6월 30일 날 예상보다 낮게 고시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이렇게 환율을 고시를 해요. 딴 나라하고 틀리게 자기들이. 그래서 좀 맘만 먹으면 위아래로 환율을 예상보다 낮거나 높게 고시를 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금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사는 결국 뭔 얘기냐면 환율이 더 못 오르게 1달러당 몇 위안이냐의 고시를 자기들이 낮게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먹히고 있다. 왜? 금리 인하를 지금 하니까. 그러죠. 엔화도 마찬가지죠. 엔화도 지금 제가 여기 그때 봤을 때 1.45까지 가면은 145엔까지 가면은 이거 140, 145엔, 150엔인데 위험하다. 여기서는 반드시 개입이 나오고 시장의 환투기 세력들도 아니까 여기서 한 번쯤 눈치 보면서 간이 약한 애들, 간탱이가 약한 애들은 이미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일부 차익 실현할 때 저기 뭡니까? 니케이 지금 일본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여기서 일본이 진짜로 우리 조금 일드 커브 컨트롤 국채금리 수익률 조정하면서 조금 엔화 강세에 약간 좀 힘을 실어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동안 엔화 약세 때문에 더 매력적이던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엔화 강세가 되면서 환차손으로 수익이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틀림없이 여기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시장은 잘 나가도 환율시장 딱 보고 145엔에서 한번 덜컹 할 것 같은 다음은 여기서도 주식에서도 당연히 중간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중간결산 때린다는 겁니다.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흐름들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 얘기했던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괜히 또 저만 아는 것처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결국은 여기 보면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6월 28일 보면 달러당 144엔을 넘기니까 외환당국 일본 그 재무성에 책임자가 나와서 구두 개입. 너 지금 우리 지금 뭔 일 할 거야. 빨리 도망들 가. 재무성 장관이 얘기를 했죠. 6월 28일에 145엔이 가까워지면서요. 그런데도 쉽게 후퇴 안하고 끄짝끄짝 계속 찔러봅니다. 이 장중에 145엔을 찔러본다는 얘기예요. 환투기 세력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두 번인가 나왔어요. 하루인가 이틀 만에 재무성 책임자가 언론에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야 저기 지금 과도한 환율이 움직임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 여차하면 진짜 우리 막 갈 수도 있어 하고는 그런 또 한번 겁을 주면서 하루에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시장을 했죠. 결국 중간에 진짠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싫다. 너랑 말도 하기 싫다. 얼른 돌아가라. 드라이브는 무슨 뭐 청평에 무슨 드라이브를 왜 가 지금 이 시간에. 말은 하는데 이미 풀 메이크업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했잖아요. 일본도 얼마 전에 바로 저기 우리 계속 금리 인하 엔저 고집할 거야. 정책을 딱 내놨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저렇게 해도 너무 그게 무섭지가 않고 좀 하룻강아지가 깽깽 짖는 것처럼 웃긴 거예요. 환투기 세력들이 볼 때. 야, 더 밀어볼까? 재미 확실히 볼 것 같은데? 깔딱깔딱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6월 30일 기사인데 장중에 145엔 한번 찔렀죠. 그러면서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러네요. 오늘도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일본이 중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똑같이 어떤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 어떤 그런 자기들이 오히려 조금 긴축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기조로 돌아설 것 같은 말을 했다면 여기까지 재미 보면서 올라갔던 애들이 여기서 다 결산하고 나와버립니다.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야야야 여기선 재미 볼 만큼 봤다. 나가자 하고는 우 나가기 때문에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나 위안화나 오히려 위안화는 위로 밀고 괜찮아. 왜 그러죠? 그나마 일본은 뭐 지금 미국이 뒤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도와주면서 앞으로의 10년 경제 전망이 갑자기 상반기에 좋아져 버렸죠. 반도체 라피더스부터 해갖고 AI부터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갈수록 악재뿐이란 게 드러났죠. 돈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자본 유출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자본이 계속 외국 자본이 야 일본 앞으로 잘 나간대 들어오는데 해외 자본이 중국은 거의 뭐 경제위기급으로 빠져나가면 외국 자본 계속 빠져나가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괜찮아 밀어 하고 뭐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더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나마 일본은 좀 어떻게 모르겠네. 바로 빠지지는 않고 좀 더 기다려봐. 어떻게 되나 보게 하고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월 30일 날 또 재무상이 또 나와서 가지고 지금 날마다 지금 나와가지고 막 엔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움직인다. 우리 지금 긴장감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뭔 일 지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해외 투자자들 일본 주식을 12주 연속으로 순매수만 하더니 바로 엊그저께 13주 만에 처음으로 일본 주식을 팔아치웠다. 순매도했다. 그 순매도 금액은 지금까지 사들인 전체의 6% 정도다.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일본 엔화가 싸가지고 일본 주식이 확실히 더 매력적이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엔화가 여기서 더 싸지지 않고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환차선으로 주식의 가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일 엔화가 약세일 때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정리하자,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겠죠. 조금 쉬었다 가자 하고요. 예. 즉 지금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라서 고민입니다. 역환율 전쟁에 지금 들어갔다. 역환율 전쟁이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수출 잘 되고 하려면 환율을 좀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기 너무 저기 우리가 만약에 1달러당 뭐 저기 1,000원이다? 그러면은 너무 원화가 비싸갖고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서 비싸서 안 팔려갖고 우리 큰일 납니다. 한 1,200원 정도는 좀 돼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물가가 좀 수입 물가가 비싼데 소비자들은 조금 부담될지 몰라도 수출 기업들은 날라다니죠. 외국에서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값도 싸니까. 근데 이제 그게 1,350원 넘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값은 더 싸겠지만 달러 기준으로 대신 우리나라도 모든 부품을 다 수입해 갖고 조립하고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가격도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재미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환율 전쟁을 오히려 지금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자기네 나라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가 급락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개입에 열심히 나서기 시작했다. 언제적 기사죠? 6월 29일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두 나라가 언제 이렇게 지금 7.25 위안까지 넘고 145엔까지 넘었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 이게 작년 9월쯤에 전 세계가 한번 킹 달러가 어마어마해지면서 전 세계가 흔들었었던 때가 제가 이제 그때 폭탄 스위치 누를 때라고 했죠. 그때도 바로 그때 위안화와 엔화가 이런 7.25 위안, 그 다음에 엔화는 145엔 이상으로 치솟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나라들 굉장히 다른 나라들 저기 환율은 많이 안정이 금년에 됐는데, 그리고 달러 지수도 그때 작년같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110막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들만의 특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 다시 그때 경제 위기 때만큼이나 지금 위로 치솟고 있어 가지고 중국은 7.25 넘으면은 역사적인 최고적인 7.55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태이고, 엔화도 중국처럼 뭐 망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제일 높았던 150엔대 위 최고점을 145엔 넘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환율은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봐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상태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 외국의 투자 자금이 이제 그 나라 펀더멘탈을 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와 준 기축통화국 간에 서로 상대적인 어떤 가치 어떻게 되나 봐야 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환투기 세력들이 흘러가서 차트상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을 테고 나름 이렇게 정해놓은 이제 가격들이 있죠. 거기서들 당국의 개입이 어떻게 나오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눈치 보면서 이 3국 위안화, 엔화, 원화 시장에서 돈을 갖고 노는 세력들이 이리 재미보러 몰려갔다 저리 재미보러 몰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알게 되면 대충은 이제 눈에 보이죠. 환율은. 그리고 환율이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본다고 했죠. 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증시의 흐름까지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입니다. 시장하고 지금 특히 반대로 가는 게 일본이죠. 이게 이제 오늘 뒷얘기인데요.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비트코인 얘기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저번에도 다뤘던 영상에서 이제 전체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이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작년부터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옹호론자분들 또 일부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세상의 어떤 큰 변화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대한 이 기축통화 이제 패권, 다음번 패권을 이어가는 십몇 년에 걸친 이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민간에서 시뮬레이션 싹 사토신가 뭐 말도 안 되는 유령 지금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시뮬레이션 다 돌렸고 이제 전체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이 기축통화랑 전체 중앙은행에서 시장 통화를 이렇게 금융을 통제하는 힘이 없어지면 그 우리들 맨 위에 지도부 의 상층에서 전 세계 경제를 소장농처럼 뭐 이렇게 세계를 경제로 지배하면서 받아먹는 상위 1% 어떤 그런 경제 특권층의 가장 큰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의 뭐 세계 혁명이죠. 그거를 이 기존의 이 기득권들이 가만히 보겠어요? 눈 뜨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죽이기 들어가 가지고 점점 저 제도권 편입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민간 암호화폐는 죽이기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전교 1등하는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하니까 작년에 떨어져서 재수하던 애들 다른 뭐 피델리티부터 해서 다른 큰 투자회사들도 우리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ETF 신청했다고 나왔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비트코인 살아난다 뭐 이렇게 본다고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자세히 거기서 다뤘으니까요. 근데 역시 뭡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안 된다, 못 해준다, 돌아가 하고 또 떨어뜨렸죠. 낙방시켰다는 기사입니다. 다시 또 얼른 또 우리가 시험 뭐 왜 얘네들은 여기서 수수료 받아먹는 장사 너무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면 올라서 세상이 변해라 그런 거 아니죠. 얘네들은 자산운용사들은 다시 또 이제 뭐가 틀렸나 또 시험지 고쳐갖고 다시 또 재도전 한다고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대충 1, 2부 합쳐서 이번 편 얘기고요. 다음 3, 4부에서는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난 6월 15일 FOMC에서 연준 드디어 금리를 동결했죠. 매파적 인사를 더하면서 연말까지 2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매파적인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그 회견 도중에 보면 제가 그때 지적한 것처럼 파월의 의도적인 말실수가 있었죠. 뭐였죠? 아이고 이크 내가 여기서 스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스킵이면 여기서 멈췄다 다시 올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연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파월을 우습게 보게 됐죠. 그리고 또 그간의 유체이탈 화법. 쟤 맨날 저렇게 말로는 블러핑 지고 한 달, 두 달 뒤에 전혀 다르게 애가 확 바뀌더라니까. 1년 내내 그랬어. 제가 그거 기록하고 지적한 게 이 관련 자료죠. 누가 더 사이코패스인가. 그리고 파월이 항상 그렇게 가면 삼선 짬뽕파. 유럽의 라가르도 그렇게 가고 IMF도 그렇게 동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 했던 건데 어쨌든 시장은 그래서 파월의 매파적 언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절대 안 돼 하면서 다 무시해보기로 했죠.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2번 더 금리 인상할 거다. 50bp의 인상을 더 할 거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무리 파월이 우겨도 시장은 줄곧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잘해야 한 번이고 7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이고 다시 연말까지는 금리나 인플레가 잘 떨어져서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강세장까지 실질적인 차트상으로는 강세장의 영역에 확실하게 정착하게 되었다는 게 1, 2부의 내용이었습니다. 3, 4부 예고편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지금까지 거시경제 국제적인 이 흐름 밑바닥에서 지난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 사정에 뭐가 있었는가 쭉 살펴보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차림이 지금까지 세팅이 되었는가 쭉 살펴봐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에다 총재가 얼마 전에 있던 회견에서 얘기한 그런 그 속에 숨은 심오한 의미 하반기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힘있는 중앙은행장 4명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들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